안녕하세요. 오늘 도난해밥 임상 2상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영대학교 의과대학 알츠하이머병 연구소에서 석사과정을 진행 중인 발표자 김병현이라고 합니다. 도난해밥 임상 2상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도난해밥인 Early Alzheimer's Disease라는 이름의 논문으로 NEJM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앱스트랙과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린 후에 Q&A 사이클을 통해서 도난해밥 임상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디스커션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끝맺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트랙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홀마크로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이 있습니다. 축적된 아밀로이드 베타의 변형된 형태를 타깃하는 항체인 도난해밥이 초기 알츠하이머병의 치료를 위해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난해밥의 임상 2상 시험은 초기 심터머틱 증상이 있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이런 환자들에서는 당연하게도 펫 이미지 촬영을 통해서 타우나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들을 랜덤하게 1대1 비율로 도난해밥과 플라시보를 투여하였습니다. 투여는 인트라비너슬리, 즉 정맥 투여로 every 4weeks 4주마다 up to 72weeks 72주차까지 총 18번 투여를 하였습니다. IADRS라는 통합 알츠하이머병 평가 지표를 통해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산출을 하였고, CDR-SB, 아다스커그 13, ADCS, IADL 그리고 MMSE와 같은 인지기능 평가 뿐 아니라 펫 이미지 촬영을 통해서 아밀로이드 베타와 글로벌 타우로드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까지 하여 세컨더리 아웃컴을 산출하였습니다. 결과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57명의 환자가 참여를 하였고 131명은 도난해밥을, 126명은 플라시보를 투여를 받았습니다. 베이스라인, 즉 0주차에 도난해밥을 투여받기 전에 IADRS 스코어를 측정해본 결과 두 그룹 모두 106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난해밥을 투여하고 76주차에 IADRS 스코어를 측정하였을 때 도난해밥 그룹은 6.86만큼, 플라시보 그룹은 10.06만큼 감소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IADRS 스코어와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인지기능의 감퇴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그러므로 두 그룹 간은 3.2만큼 그리고 P값이 0.04인 것으로 보아 도난해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3.2점만큼의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는 두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지 못하였지만 아밀로이드 플락 레벨이나 글로벌 타우로드가 85.06 센틸로이드 그리고 0.01만큼 도난해밥을 투여하였을 때 감소함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난해밥을 투여하였을 때는 아밀로이드 릴레이드 세레브랄 이드마 리퓨전, ARIA2라고 불리는 뇌에 부종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을 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은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도난해밥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하였는데, 도난해밥을 투여하였을 때 인지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매기는 점수에서는 더 좋은 점수를, 즉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컨더리 아웃컴의 결과로는 이제 결과가 혼재가 되어 있다, 즉 인지기능 감퇴가 지연됨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아닌 것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알츠하이머병에서 도난해밥의 이피커시, 효능과 세이프티, 안정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더 길고 더 큰 규모의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 앱스트랙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도난해밥의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하였고 총 257명의 환자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31명은 도난해밥을, 126명은 플라시보를 투여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IADRS 스코어, 즉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인지기능 감퇴가 더 많이 진행이 되었다 나타내는 점수를 통해서 도난해밥을 투여하였을 때는 6.86만큼, 플라시보를 투여하였을 때는 10.06만큼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3.2만큼의 차이가 나게 되었는데 P값이 0.04인 것으로 보아 도난해밥이 3.2점만큼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컨더리 아웃컴,
좀 7가지의 세컨더리 아웃컴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7가지에서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도난의 법을 투여하였을 때 플라시보를 투여한 그룹에 비해서 아리아 2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도난의 법이 결국은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알츠하이머병의 가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가설인 아밀로이드 가설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도난의 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난의 법의 이전 임상시험, 즉 임상 1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트로덕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츠하이머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알츠하이머병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비가역적인 인지기능의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알츠하이머병의 뉴로피시올로지컬 홀마크로는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과 타우 탱글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병의 초기에 아밀로이드 플락이 존재하게 되면은 마일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 즉 MCI라고 불리는 경도 인지 장애에서 디멘시아,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밀로이드 베타가 알츠하이머병의 패솔로지컬한 캐스케이드를 촉발한다는 아밀로이드 가설이 알츠하이머병 가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아밀로이드 플락을 제거를 목표로 하는 중재가 알츠하이머병의 클리니컬 프로그레션, 즉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에 존재하는 N-터미널 파이로글루타메이트를 타겟하는 항체인 도나네밥을 이용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도나네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도나네밥은 휴머나이즈드 이뮤노글로불린 G1 안티바디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에 존재하는 N-터미널 파이로글루타메이트를 스페시픽하게 타겟하게 됩니다. N터미널 파이로글루타메이트를 스페시픽하게 타겟하기 때문에 다른 아밀로이드 베타나 또 뉴로트랜스미터에 결합을 하게 되는, 즉 오프 타겟 바인딩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나네밥의 임상 2상시험 결과를 알아보기 전에 도나네밥의 임상 1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나네밥 임상 1상시험은 프로드로멀에서 모더레이트한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1A 스터디를 보시면은 아리아 E나 아리아 H, 즉 뇌의 부종이나 출혈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플라시보 그룹과 도나네밥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보아 도나네밥이 심각한 부작용은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나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몸에서 빠르게 분해가 되진 않는지, 그리고 몸에 잘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았는데 이 역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고, 아밀로이드 펫 이미지 촬영을 통해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을 얼만큼 줄였는지를 확인하였는데, Y축은 센틸로이드, 즉 아밀로이드 베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도나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이 센틸로이드 값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은 도나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아밀로이드 베타 레벨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결과와 마찬가지로 페이지 1B 스터디를 보시면은 플라시보 그룹과 싱글 도우즈로 10mpk, 20mpk, 40mpk로 도나네밥을 투여한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Y축을 보시면은 똑같이 센틸로이드로 아밀로이드 베타 레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점선은 아밀로이드 베타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기준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도나네밥을 투여한 그룹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레벨이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한 2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투여하였을 때에도 도나네밥을 투여한 그룹이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더 많이 감소시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도나네밥의 임상 2상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 2상 시험은 초기 심토마틱한 증상이 있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도나네밥의 세이프티, 안정성과 이피커시,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임상 2상 시험인
트레일블레이저 알츠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Q&A 사이클을 통해서 도난해법 임상 이상 시험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또한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질문은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는가인 것 같습니다. 도난해법 임상 이상 시험은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955명의 환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이 1955명의 환자들은 60에서 85세 사이에 있었고, 또한 얼리 심토마틱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리고 치매가 있는 마일드한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리고 MMSE 스코어 20에서 28점 정도의 환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여기서 MMSE 스코어 20에서 28점이 어떠한 병기에 해당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MCI, 경두인지장애에서 마일드한 알츠하이머병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 개를 종합해 봤을 때 이 환자들은 MCI, 경두인지장애에서 마일드한 알츠하이머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1955명의 환자들을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서 272명으로 축소를 하고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스크리닝 과정은 MMSE와 같은 설문지 조사도 포함이 되고, 타우 펫 이미지, 아밀로이드 베타 펫 이미지, 그리고 MRI 등과 같은 스크리닝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서 1683명은 이 임상 이상 시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 제외가 되는 기준의 예시를 보자면은 타우 펫 이미지를 통해서 타우 SUVR, 타우가 뇌에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SUVR 값이 1.46 이상이거나 또는 SUVR 값이 1.10 미만인 환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이에 SUVR 값이 있어도 타우가 축적되는 패턴이 알츠하이머병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 시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펫과 MRI를 측정하기 전에, 검사를 하기 전에 다양한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서 선별이 이루어졌고, 그 선별을 통해서 272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 272명 중에서 131명은 도난해법을, 126명은 플라시보를 투여를 받았고, 세 번째 그룹인 도난해법과 베이스1 이니비터를 같이 투여받은 그룹은 시험 초기에 중단이 되었고, 마지막 분석에서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도난해법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그룹 모두 성비는 1대1 정도인 것으로 알 수 있고, 평균 연령은 75세로 비슷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난해법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의 시험 참여 환자들의 인종을 보면 대부분 백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포이, 이포의 캐리어, 즉 보인자의 비율은 72.5, 74.2로 이 역시도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인히비터의 사용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59.5%, 58.7%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자면은,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1955명 중에서 272명을 선별을 하였고, 272명 중에서 131명은 도난해법을, 126명은 플라시보 그룹을 투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도난해법을 어떻게 투여를 진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해법 투여는 every 4weeks 4주에 한 번씩, 그리고 인트라비너스 즉 정맥 투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총 72주차까지 투여, 즉 18번의 투여를 하였습니다. 24주차와 52주차에 진행한 아밀로이드 베타 펫 이미지 촬영을 통해서 도난해법 투여량을 줄이거나, 그리고 도난해법에서 플라시보 그룹으로 환자를 전환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해법은 처음 3번은 700mg으로 투여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1400mg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도난해법 그룹에서 플라시보 그룹으로 전환된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경우를 보자면은 처음 한 번의 스캔, 즉 아밀로이드 펫 스캔을 통해서 아밀로이드 플락 레벨이 11센틸로이드보다 작았으면은 도난해법 그룹에서 플라시보 그룹으로 전환이 되었고, 또한 아밀로이드 플락 레벨이 2번 연속된 스캔에서
11에서 25센틸로이드 사이였으면 도나네밥에서 플라시보 그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1400mg에서 즉 도나네밥 1400mg을 투여하는 거에서 도나네밥을 700mg으로 즉 투여량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를 보시면은 아밀로이드 플락 레벨이 24주차랑 52주차에 측정한 플로어 베타 피르펫 아밀로이드 베타 펫 이미지 촬영을 통해서 확인하였을 때 11에서 25센틸로이드 사이이다. 즉 아밀로이드 플락이 제거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범위 내에 있었을 때에는 도나네밥 투여량을 감소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 3번 즉 700mg으로 처음 3번 투여를 하였을 때 아리아 2 뇌에 부종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는 도나네밥의 투여량을 700mg에서 1400mg으로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도나네밥 투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은 도나네밥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의 4주 간격으로 총 76주간 투여를 하였습니다. 즉 72주가 마지막 투여였는데 이것이 총 18번의 투여가 이루어졌습니다. 도나네밥을 700mg으로 3번 투여 후에는 1400mg으로 용량을 증가시켜서 투여를 진행하였습니다. 24주차 및 52주차에 진행한 플로어베타피르펫, 아밀로이드 펫 이미지 검사를 통해서 투여 용량을 조절하거나 도나네밥 그룹에서 플라시보 그룹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3번의 투여 동안 즉 처음 700mg으로 3번 투여 동안에 아리아 2가 발생을 하였으면 1400mg으로 용량을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도나네밥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주차, 12, 24, 36, 52, 64, 76주차의 인지 기능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IADRS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CDR-SB, ADAS-COG 13, ADCS, IADL, MMSE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를 산출하였습니다. 0주차에 즉 도나네밥 투여 전에 측정을 하여 베이스라인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IADRS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ADRS 통합 알츠하이머병 평가 지표란 아다스커그와 ADCS, IADL 스코어를 통합해 만든 알츠하이머병 평가 지표입니다. 이 데이터는 도나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IADRS 스코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Y축이 점점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월스닝 악화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ADRS 스코어는 0에서 144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점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인지 기능이 더 악화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도나네밥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의 IADRS 스코어의 베이스라인을 보면은 106.2와 105.9, 즉 거의 106의 점수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IADRS 스코어를 통해서 도나네밥이 인지 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켰는지 확인하였는데 도나네밥이 인지 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X축은 주차를 그리고 Y축은 IADRS 스코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도나네밥을 투여한 그룹에서 플라시보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P값이 0.04인 것으로 보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3.2점의 차이를 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은 도나네밥 그룹이 6.86 정도 감소시켰고 플라시보 그룹이 10.06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은 도나네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인지 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MMRM 즉 반복 측정값 즉 실측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바이에시안 어널리시스 이건 예측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측값과 예측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IADRS 스코어를 보시면은 둘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바이에시안 어널리시스에서 바이에시안 디지즈 프로그레션 레이시오를 통해서 보았을 때 도나네밥을 투여한 그룹에서 병의 진행을 최소 25% 정도 늦출 수 있는 확률이 0.78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즉 바이에시안 분석과 실측값이 비슷하다는 걸로 보아서 도나네밥이 아마도 병의 진행을 한 25%
정도 최소 25% 감소시킬 확률이 아마 0.78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세컨더리 아웃컴인 세컨더리 아웃컴 4개 중에 첫 번째인 CDR-SB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DR-SB란 임상, 치매, 평가, 척도, 상자의 합으로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6개의 박스와 0점에서 3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수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CDR-SB를 통해서는 알츠하이머 치매나 마일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 경도 인지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 CDR-SB는 0점에서 18점의 점수대를 갖고 있고, 점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인지 기능의 장애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0점에서 18점까지 있는데, 점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병이 더 악화된다, 즉 인지 기능이 더 많이 감퇴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5에서 4.0에 박스를 쳐놓았는데 2.5에서 4.0이 임상 이상, 도난해밥 임상 이상을 진행하는 환자들의 베이스라인이 되겠습니다. 두 그룹 모두 도난해밥과 플라시보 그룹 두 그룹 모두 CDR-SB 스코어의 베이스라인은 3.6점과 3.4점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베리 마일드 디멘시아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라인으로부터 76주 차에 얼마만큼 점수가 변했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CDR-SB를 통해서 도난해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켰는지 확인하였는데, CDR-SB에서는 두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X축은 주차를, 그리고 Y축은 점수로 나타냅니다. CDR-SB 스코어를 분석한 결과 도난해밥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을 비교했을 때 0.36 정도의 점수 차이가 존재를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도난해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키는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세컨더리 아웃컴 4개 중에 두 번째인 아다스커그 1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다스커그는 디멘시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왼쪽과 같이 이러한 설문을 통해서 아다스커그의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아다스커그 13는 0에서 8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지기능의 감퇴가 더 많이 진행됐음을 나타내 줍니다. 도난해밥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의 아다스커그 13의 베이스라인을 보면은 27.6, 27.5로 두 그룹 역시 비슷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다스커그 13을 통해서 도난해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켰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 역시도 아다스커그 13을 통해서는 두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X축은 주차를, Y축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도난해밥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에서 1.86 정도의 점수 차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기에 도난해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키는 경향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4개의 세컨더리 아웃컴 중에서 세 번째인 ADCS, IADL 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CS, IADL, 알츠하이머병 협동연구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 목록이라 불리는 ADCS, IADL은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일상생활의 기본 및 도구 활용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ADCS, IADL의 점수는 0에서 78점으로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인지기능 감퇴가 더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도난해밥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의 ADCS, IADL 스코어의 베이스라인을 보면은 67.4점, 67점으로 이 역시도 비슷한 값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ADCS, IADL 스코어를 통해서 도난해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역시도 통계적으로
두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면 X축은 주차례, Y축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ADCS, IADL 스코어를 통해서 본 결과 도나네밥과 플러시보 그룹은 1.21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지만 이 역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나네밥 그룹이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키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 중에서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네 가지 중에 마지막인 MMSE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MMSE는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트 스크리닝 툴이기도 합니다. 이는 클리니컬, 임상이나 리서치, 연구나 커뮤니티 세팅에서 전체적으로 인지기능의 감퇴가 얼마나 됐는지 전체적으로 평가하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이 역시도 설문지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MMSE 스코어는 총 3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에서 24점은 마일드 디멘시아로 13에서 20점은 모더레이트한 디멘시아 그리고 12점 아래는 심한 디멘시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점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인지기능의 감퇴가 더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도나네밥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의 MMSE 스코어의 베이스라인을 보시면은 23.6점과 23.7점으로 이 역시도 비슷한 수치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MMSE로 도나네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키는지를 확인을 하였는데 이 역시도 두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X축은 주차례 그리고 Y축은 점수를 나타내 주는데 MMSE 스코어를 통해서 본 결과 도나네밥이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0.64만큼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아니었기에 도나네밥이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키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와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중에서 인지기능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오직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IADRS 스코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즉 IADRS 스코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나네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인 CDR-SB, 아다스코그 설틴, ADCS, IADL, 그리고 MMSE를 통해서는 도나네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키는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직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IADRS 스코어에서 도나네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 외에 CDR-SB, 아다스코그 설틴, ADCS, IADL 그리고 MMS에서는 도나네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키는 경향성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나네밥이 인지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리자면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IADRS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나네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아웃컴인 CDR-SB, 아다스코그 설틴, ADCS, IADL, MMSE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키는 경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인지기능 검사에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IADRS 스코어에서만 인지기능 감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연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키는 경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나네밥이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고 또 뇌의 부피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주차, 24주차, 52주차, 76주차의 바이오마커의 변화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역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플로베타피르펫 그리고 플로타우시피르펫 그리고 볼리메트릭 MRI를 진행하였습니다. 플로타르시피르펫 같은 경우에는 0주차, 76주차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컨더리 아웃컴 중에서 바이오마커를 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플로베타피르펫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베타피르펫 이미징, 즉 아밀로이드 펫 이미징은
아밀로이드 펫 이미지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펫 이미지의 스케일로는 센틸로이드라는 지표를 쓰는데, 이 센틸로이드는 0에서 100 센틸로이드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0 센틸로이드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100 센틸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마일드나 모더레이트한 알츠하이머병 치매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정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센틸로이드 외에도 SUVR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가 하나가 더 있는데, 보시면은 SUVR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빨간색이 됩니다. 이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이 축적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난의 법과 플라시포 그룹의 아밀로이드 펫 이미지의 베이스라인을 센틸로이드로 측정을 하였는데, 두 그룹에서 107.6 그리고 101.1의 베이스라인을 갖고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플로어베타피르 펫 이미지를 통해서 도나네밥이 아밀로이드 플락 레벨을 감소시키는지를 확인을 하였는데, 도나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아밀로이드 플락 레벨이 감소함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왼쪽 결과를 보시면 X축은 주차를, Y축은 센틸로이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0주차에 비해서 76주차로 가면은 도나네밥 그룹에서는 센틸로이드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도나네밥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센틸로이드가 감소했다, 즉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 레벨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었던 점은, 도나네밥 그룹에서 아밀로이드 네거티브 스테투스, 즉 아밀로이드 음성 상태인 환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였는데, 76주차에 확인해본 결과 67.8%의 도나네밥 그룹 환자들에서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없다고 생각되는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나네밥이 효과적으로 아밀로이드 플락 레벨을 감소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컨더리 아웃컴 중에서 바이오마커의 변화를 본 3개의 검사 중에서 두 번째 검사인 플로타우시피르 펫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타우시피르 펫은 어그리게이티드 타우 뉴로필러리 탱글스, 즉 NFT, 다시 말하면 타우, 뇌에 타우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보시면은 이 플로타우시피르 펫의 단위로는 SUVR을 썼었는데, SUVR 값이 증가한다, 즉 빨간색이 된다 라는 것은 뇌에 타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도나네밥과 플라시보 두 그룹에서 플로타우시피르 펫의 베이스라인을 보면은 도나네밥은 0.47 그리고 플라시보는 0.46인 것을 0.46으로 두 그룹 간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플로타우시피르 펫을 통해서 도나네밥이 아밀로이드 베타뿐 아니라 타우 레벨 또한 감소시키는지를 확인을 하고자 하였는데,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플로타우시피르 펫은 0주차, 76주차에 진행을 하였는데, 76주차에 진행을 하였고, Y축은 베이스라인으로부터 얼만큼 변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결과를 보시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도나네밥 그룹이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타우가 뇌에 축적된 정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도나네밥이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타우가 축적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경향성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아웃컴 중에서 바이오마커의 변화를 본 마지막 검사인 볼륨어트릭 MR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인 MRI, 즉 볼륨어트릭 MRI는 뇌의 부피를 측정하게 됩니다. 뇌의 부피를 측정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초기 단계의 뉴로 디제너레이션, 즉 뉴로 디제너레이션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브레인 MRI, 즉 볼륨어트릭 MRI는 주로 히포캠퍼스 그리고 벤트리클 등의 다른 뇌 부분들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볼륨어트릭 MRI를 통해서 도나네밥이 뇌 부피에는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도나네밥이 뇌 부피에 변화를 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뇌 부피 중에서 먼저 홀브레인 볼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영주차의 X축은 주차를 나타내고 Y축은 볼륨을 나타내게 됩니다. 보시면은 도난의 밥을 투여하였을 때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홀브레인의 볼륨이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반대로 벤트리클을 측정하였을 때는 도난의 밥 그룹에서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벤트리클 볼륨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볼륨메트릭 MRI를 통해서 히포캠퍼스, 즉 히포캠팔 볼륨의 변화는 있는지 확인을 하였는데, 히포캠팔 볼륨은 두 그룹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X축은 주차를, 그리고 Y축은 뇌의 부피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데, 히포캠퍼스 즉 해마에서는 도나네바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도나네밥이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와 브레인 볼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은, 도나네밥이 아밀로이드 플락 레벨을 감소시키는 것을 플로어베타 펫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나네밥이 유의미하진 않지만 글로벌 타우로드를 감소시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나네밥이 홀브레인 볼륨을 감소시키고 벤트리클 볼륨은 증가시키고 히포캠팔 볼륨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도나네밥이 아밀로이드 플락 레벨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고, 글로벌 타우는 유의미하진 않지만 감소시키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홀브레인 볼륨은 감소시키고 벤트리클 볼륨은 증가시켰지만 히포캠팔 볼륨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나네밥이 인지기능과 바이오마커 그리고 뇌의 부피에 영향을 주었는데, 과연 도나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부작용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는 76주차의 마지막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이프티 아웃컴에는 spontaneously reported adverse event, 즉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부작용, 그리고 클리니컬 레보레토리 테스트 리졸트, 메디컬 랩, 그리고 바이럴 사인, 바디 웨이트 메저먼트, 그리고 태블릿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피, EKG, 피지컬 앤 뉴럴로지컬 에그자미네이션, MRI, 그리고 더 스코어 온 더 콜롬비아 소사이드 시비어리티 레이팅 스케일 등을 통해서 세이프티 아웃컴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를 할 때는 현장 방문하는 사람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도나네밥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에서 좀 심각한 부작용, 그리고 경미하지만 임상 이상 시험 중에 한 번이라도 부작용이 있었던 환자에 대한 수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도나네밥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 모두 사망자는 1명 그리고 2명으로 비슷한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시리어스 어드버스 이벤트, 좀 심각한 부작용 또한 도나네밥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이 비슷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여 기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들이 90.8%, 90.4%로 이 역시도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사망 발생률이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률이 도나네밥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또한 도나네밥 그룹에서 90.8%가 그리고 플라시보 그룹에서 90.4%가 투여 기간 중에 최소 한 번은 부작용을 겪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역시도 비슷한 값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나네밥 그룹에서 아리아2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나네밥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을 비교해 보면은, 아리아2가 발생한 환자 수를 보면은 도나네밥은 36명 그리고 플라시보는 1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 중에서 8명이 심토마틱한, 그리고 1명 중에 1명이 심토마틱한 아리아2였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아리아2의 발생 정도는 도나네밥을 투여한 그룹에서 높은 것을 확인을 하였고, 도나네밥 그룹 중에서 아리아2가 발생한 사람들 중에 6.1%는 심토마틱한 아리아2였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리아2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부분의 아리아2는 투여 12주차, 즉 세 번째 투여에서 많이 발생을 한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 아리아2는 18주가 지나면서 이제 치료가 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리아2로 인해서 7명의 환자, 도나네바 그룹에서 5.3%의 환자가 투여를 중단하였고 2명, 1.5%에 해당하는 환자는 이 임상 이상 시험을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나네바 그룹에서 아리아 H가 많이 발생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 도나네바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아리아 H가 발생한 빈도는 도나네밥에서는 40명, 플라시보에서는 9명, 즉 30.5%와 7.2%로 도나네밥 그룹에서 많은 걸 확인하였고 그 중에서도 슈퍼피셜한 시데로시스에서 도나네밥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을 하였지만 마크로 헤머리즈는 도나네밥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 두 그룹 모두 없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두 그룹 모두에서 마크로 헤머리즈는 발생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였고 도나네밥 그룹에서 슈퍼피셜 시데로시스가 더 많이 발생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작용의 발생 빈도를 보자면은 너시, 메스꺼움 같은 경우에도 도나네밥 그룹이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음을 확인을 하였고 인퓨전 릴레이티드 리액션, 주입 관련 반응 또한 도나네밥 그룹이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나네밥 투여 시 부작용은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리자면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은 도나네밥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 사이에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고 아리아2나 아리아-H 경우에는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도나네밥 그룹에서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너시, 메스꺼움이나 인퓨전 릴레이티드 리액션, 주입 관련 반응 또한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도나네밥 그룹에서 많이 발생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은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도나네밥 그룹에서 아리아2나 아리아-H 등의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한 번에 정리를 하자면은 트라이얼 파퓰레이션 보자면은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서 1955명 중에서 272명을 선별을 하였고 그중 131명은 도나네밥을 그리고 126명은 플라시보를 투여를 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IADRS를 통해서 산출을 하였고 이 IADRS 스코어를 통해서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나네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리니컬 아웃컴과 바이오마커 아웃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클리니컬 아웃컴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 중에서 클리니컬 아웃컴인 CDR-SB, ADAS-COG-13, ADCS, IADL, MMSE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키는 경향성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바이오마커 아웃컴에서는 도나네밥이 아밀로이드 플락 레벨과 홀브레인 볼륨은 감소시키고 벤트리클 볼륨은 증가를 시켰지만 글로벌 타워로드와 히포캠퍼스 볼륨에는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도나네밥 그룹에서 아리아2나 아리아-H가 많이 발생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스커션 순서로는 썸머리 그리고 이번 시험의 특징 그리고 도나네밥의 타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히포캠팔 볼륨의 변화 그리고 트레이블레이저 알츠 즉 도나네밥 임상 이상 시험의 한계점 그리고 마지막에 컨클루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나네밥 임상 이상 시험은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즉 MCI에서 마일드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 총 257명의 환자 중에서 131명은 도나네밥을 그리고 126명은 플라시보를 투여받았습니다. 또한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IADRS 스코어를 통해서 도나네밥 그룹이 6.86점 정도가 플라시보는 10.06점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P값이 0.04인 것으로 보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나네밥을 투여하였을 시에 3.2점만큼의 인지기능 감퇴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총 7개의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아밀로이드 플락 레벨을 제외한 나머지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도나네바를 투여하였을 때 플라시보를 투여한 그룹에 비해서 아리아2가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도나네밥이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나네밥 임상 이상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나네밥 투여 요법은 아밀로이드 플락의 제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선택이 되어졌고, 거의 60%의 참가자에서 52주 차에 아밀로이드 네거티브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참가자들은 플로타우시피르펫 스크리닝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는데, 이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패솔로지컬한 특징들의 범위가 감소가 좁아지면서 클리니컬 디클라인, 임상적 쇠퇴에 있어서 베리에이션이 감소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플로타우시피르펫 스크리닝 기준을 통해서 타우 레벨이 높은 환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우 레벨이 높은 환자들은 아마도 안티아밀로이드 트리트먼트, 항아밀로이드 치료에 저항성을 가지는 또 다른 질병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타우 레벨이 높은 환자는 제외가 되었고, 네 번째로는 유럽 알츠하이머병 예방 프로젝트에 따라서 IADRS, 아다스코브 13, AADCS, IADL, CDR-SB 그리고 MMSE 스코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나네밥이 타우 레벨의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결과에서 도나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글로벌 타우로드의 변화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 저자들은 아마도 펫을 통해서 펫 이미지 촬영을 통해서 아밀로이드 변화를 보는 것에 비해서 글로벌 타우의 변화를 보는 게 더 지연이 되지 않았나, 즉 글로벌 타우 변화가 더 늦게 나타나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고, 18개월이라는 시간이 글로벌 타우의 변화를 디텍션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이처 메디슨에서 2020년에 게재가 된 논문을 보면은 상염색체 우성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논문인데, 타우가 디텍션되는 시점이 0이라고 보면은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이 디텍션 되는 시기가 1에서 20년 정도가 더 앞선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글로벌 타우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더 긴 기간 동안 연구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뇌의 각 부위, 프론탈 럽이나 라테랄 템포럴 럽에서만 보면은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도나네밥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타우 레벨을 감소시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홀 브레인에서 뇌 전체에서 글로벌 타우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아마 희석이 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AAIC, 알츠하이머스 어소시에이션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서 과학자들이 보고를 한 것을 보면은 플라즈마에 있는 피타우 217이 트리트먼트, 여기서 도나네밥 투여를 말하게 되는데, 도나네밥 투여를 하였을 때 감소를 하였다. 아마 이것은 커그니티브 디클라인, 인지기능의 감퇴를 늦추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 알츠, 즉 도나네밥 임상 이상 시험에서 플라즈마 레벨의 피타우 217을 분석한 결과인데,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도나네밥을 투여한 그룹이 피타우 217의 레벨이 감소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피타우 217의 레벨이 감소하였으니 인지기능의 감퇴가 지연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히포캠퍼스, 즉 해마 부피의
해마 부피의 변화입니다. 이 연구, 즉 도나네바 임상 이상 시험에서는 히포캠팔 볼륨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지만 베이스 1 이니비터, 알츠하이머병 치료 후보 물질 중 하나인 베이스 1 이니비터를 처리한 그룹에서는 해마 부피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라나베네스텟은 베이스 1 이니비터로 임상시험에서 베이스 1 이니비터를 투여하였을 때 해마의 부피가 감소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뇌 부피에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연구에서, 즉 도나네바 임상 이상 시험에서 히포캠팔 볼륨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홀브레인의 볼륨이 감소하고 벤트리클의 볼륨은 증가한 결과입니다. 보통 알츠하이머병이 진행이 되면서 홀브레인의 볼륨이 감소하고 벤트리클의 볼륨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약물을 투여했음에도 이 병의 진행과 같은 방향으로 더 많이 진행된 것을 보아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볼륨메트릭 MRI를 통해서 관찰되는 이제 글로벌 체인지, 즉 뇌의 부피 변화는 거의 알츠하이머병이 진행할수록 이제 아트로피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 즉 도나네바 임상 이상 시험 결과나 또 다른 항아밀로이드 요법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아트로피가 과연 프로틴 어그리게이트, 여기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이 갑작스럽게 감소하면서 아트로피가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명확합니다. 다음으로 트레일블레이저 알츠 도나네바 임상 이상 시험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명이 참여하였고 대부분이 백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57명은 너무 적은 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거의 대부분이 백인이었으니까 인종이 너무 한 인종에 몰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아리아2의 발생 때문에 생긴 도나네밥의 투여 용량 변화, 그리고 플로베타피르펫에서 아밀로이드 플락의 감소의 기준 때문에 도나네밥 투여 용량에 이질성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아리아2가 발생함으로써 언블라인딩이 됐다. 다시 말하면은 도나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아리아2가 많이 발생을 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아리아2가 발생한 사람은 도나네밥 그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언블라인딩이 되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부작용 때문에 이제 임상시험을 이제 중단한 사람이 도나네밥을 투여한 그룹에서 많았기에 생존자 편향을 초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 팬데믹, 즉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현장 방문에서 이제 전화 방문으로 대체가 되었고, 이 때문에 효능 데이터가 수집이 되지 않았고, 또한 약이 조제가 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점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심토마틱한 알츠하이머병 환자, 즉 MCI에서 마일드한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도나네밥 임상 이상 시험에서 도나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이제 조금의 인지기능의 감퇴를 지연시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의 진행을 절반으로 늦추고자 하는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도나네밥을 투여하였을 때 아리아라는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에서 도나네밥의 이피커시, 효능과 세이프티, 안정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롱거, 더 길고 라저, 더 큰 규모의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로써 오늘 도나네밥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